폭우가 쏟아지는 대형 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멈춰섰습니다. 들거 위에는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입술이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그런데 축 늘어진 몸과 달리 오른손만은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빗물에 젖어 구겨진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당직 호출을 받고 달려온 병원 원장 강서윤이 처치실 문을 열었어요. 서윤은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40년 전 5살짜리 딸을 버리고 사라진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손에 쥐어있는 사진 속 얼굴이 5살 때의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강서윤이라는 이름 석자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서울중앙대학교 병원 최연소 원장. 연간 수술 성공률 전국 1위. 화려한 타이틀이었죠. 하지만 병원 안에서 사람들이 강서윤을 부르는 진짜 이름은 따로 있었어요. 얼음 원장. 서윤은 그 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별명 하나에 흔들릴 사람이었으면 보육원 출신이 의대에 가지도 못했을 거고 수술실에서 메스를 쥐지도 못했을 겁니다. 45년 인생에서 서윤이 배운 건 단 하나였어요.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 서윤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감정을 지웠습니다. 환자 앞에서도 직원 앞에서도 거울 앞에서도요. 그게 습관이 된 건 아마 22살 무렵이었을 겁니다. 의대 본과 1학년 해부학 실습실에서 처음으로 사체 앞에 섰던 날, 동기들이 하나둘 얼굴을 돌리고 구역질을 참는 동안 서윤만 아무렇지 않았어요. 교수가 물었습니다. 강서윤 학생, 무섭지 않아요? 서윤은 대답했죠. 무서워할 시간에 한 줄이라도 더 외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로 교수들 사이에서 서윤의 평판이 정해졌습니다. 냉정하지만 정확한 학생. 그 평판은 레지던트 시절에도 펠로우 시절에도 원장이 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감정을 지운 자리에 실력을 채워 넣었고 실력이 쌓이는 만큼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 위에 원장이라는 직함이 덮어 씌워졌고 그 직함이 두꺼워질수록 아무도 서윤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더 차가워졌고 더 단단해졌고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이란 건 지운다고 해서 정말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가끔 새벽에 눈이 떠지면 천장을 보는 대신 어둠 속에서 아주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보육원 현관 계단이었어요. 시멘트 바닥이 차가웠고 서윤은 슬리퍼 하나 없이 맨발로 앉아 있었습니다. 5살이었어요. 아버지가 잠깐 다녀올게 라고 말했던 건 그날 아침이었어요. 서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잠깐이라고 했으니까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해가 기울고 하늘이 어두워져도 서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육원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들어오라고 했을 때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금방 온다고 했어요.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그날 밤 서윤은 현관 앞 계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해에도. 서윤이 계단에서 기다리기를 그만둔 건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기다린다는 감정 자체를 잘라낸 거였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서윤의 안에서 무언가가 얼어붙기 시작한 건 45세가 된 지금 서윤의 하루는 정확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에 나와 회진을 돌고 수술을 하고 차트를 검토하고 밤 11시에 당직실이나 연구실에서 눈을 감았어요. 집에 가는 날은 한 달에 서너 번이 될까 말까였죠. 집이라고 해도 거기에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윤은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요.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새벽 당직 호출을 받고 응급실로 내려간 서윤은 들것 이 노인의 상태를 확인한 뒤 차트를 넘겼어요. 이름 미상, 추정 연령 70대 초반, 발견 장소 시내 재래시장 부근 도로,
폐지를 줍다 쓰러진 것으로 추정. 신원 확인 불가. 행여자였습니다. 서유는 차트를 덮으며 간호사에게 지시했어요. 기본 혈액 검사 돌리고 단순 촬영 찍어 놓으세요. 의식 돌아오면 사회복지팀 연결하고요. 담당 인턴이 뒤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원장님, 저 환자 외상은 없는데 전신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영양 결핍에 탈수도 심하고 간 수치도 높을 것 같은데 정밀 검사까지 해야 합니까? 서유는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의식 회복되면 본인 의사 확인하고 보호자 연락되면 그때 결정해요. 인턴이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원장님, 솔직히 이런 분들은 치료비도 안 나오는데 굳이 정밀 검사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응급실 병상도 부족한데. 서윤의 펜이 잠깐 멈추었어요. 고개를 들어 인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지만 혼내는 눈은 아니었어요. 그저 감정이 빠져있는 눈이었습니다. 치료비가 안 나오는 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행정 쪽 일이고. 인턴은 서윤의 목소리에 긴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 연락처 없으면 사회복지팀으로 넘겨요. 병상 낭비하지 말고. 병상 낭비. 그 단어가 응급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인턴은 고개를 끄덕였고 간호사도 별다른 반응 없이 움직였어요.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는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신원 미상의 노인이 실려오고 치료를 받고 의식이 돌아오면 사회복지팀으로 넘겨지고 그렇게 퇴원 처리되는 일은 한 달에도 몇 번씩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커튼 너머에서 낮고 갈라진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신음인 줄 알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면서 고통 때문에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서윤아, 서윤의 펜이 차트 위에서 멈추었어요. 미안하다. 서윤아, 40년 전 그날 갈라지고 끊어지는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윤의 고개가 천천히 커튼 쪽으로 돌아갔어요.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박자였어요. 서윤은 스스로 그 떨림을 눌렀습니다. 이를 악물 것도 없었어요. 그냥 습관처럼 감정의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얼마나 흔한데 저 노인이 찾는 서윤은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손주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의식이 혼미한 환자가 헛소리를 하는 건 하루에도 수십 번 있는 일이에요. 서윤은 차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인턴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어요. 의식 회복되면 호출해요. 그 전까지는 따로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서윤의 하얀 가운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노인의 웅얼거림이 다시 한번 들렸어요. 서윤아,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닫힌 커튼과 바쁜 응급실의 소음 속에 묻혀 아무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그날 오후 서윤의 집무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병원 이사회 부이사장 오경택이었어요. 60을 넘긴 나이에도 양복 한 벌에 주름 하나 없는 사람이었죠.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병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태도로 걸어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경택이 서윤의 책상 앞에 서며 입을 열었어요. 강 원장, 응급실에 행여자가 하나 있다면서? 서윤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응급 환자로 들어왔고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놔둘 건데? 오경택이 책상 모서리에 손을 얹으며 몸을 기울였어요. 우리 병원이 무료 진료소가 아니잖아. 신원 파악 안 되는 환자 하나 때문에 병상 하나가 묶여 있으면 그게 다 비용이야. 서윤의 시선이 모니터에서 떨어져 오경택에게로 향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면 사회복지팀으로 넘길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의료적 판단에 따라 처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오경택이 코웃음을 쳤어요. 원칙대로 하면 병원이 돌아가나? 지금 VIP 병동 대기 환자가 4명이야. 그 사람들 하루 입원비가 얼마인지 알잖아. 거기 병상 하나를 행여자한테 쓰고 있으니 이사회에서 뭐라고 하겠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경택이 한 발 더 다가섰어요.
빨리 다른 시설로 이송해. 내일까지 정리 안 되면 내가 직접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그때는 강 원장 체면이고 뭐고 없어. 오경택이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다 말고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행여자 하나 때문에 병원 이미지 깎아먹지 마. 강 원장이 똑똑한 사람인 건 아는데 가끔 쓸데없는 데서 고집 부리더라고. 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오경택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행여자 환자에게 VIP 병동 병상을 쓰는 건 효율의 문제였고 병원 경영의 문제였어요. 서윤은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무기였고 자신의 갑옷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까부터 가슴 한쪽에 아주 작은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새벽 응급실에서 들었던 그 소리. 소윤아, 40년 전 그날. 헛소리라고 넘겼어요. 흔한 이름이라고 잘라냈어요. 그런데 왜 그 목소리가 자꾸 귀 안쪽에서 맴도는 건지 서윤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무실을 나서며 간호사 스테이션에 들러 한마디만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행여자 환자 소지품 어디 있어요? 응급실 보관함에 있습니다. 서윤의 발걸음이 응급실 쪽으로 향했어요. 왜 직접 확인하러 가는 건지 서윤 스스로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경택 말대로 사회복지팀에 넘기면 되는 일이었어요. 소지품 확인은 행정직원의 몫이지 원장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멈추지 않았어요. 응급실 보관함 앞에 선 서윤이 직원에게 받은 열쇠로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투명 비닐봉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지 안에 든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구겨진 점퍼 주머니에서 나온 동전 몇 개, 끈이 닳아 끊어질 것 같은 낡은 신발 한 짝, 그리고 봉지 바닥에 3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누렇게 변색된 손수건 하나,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편지 뭉치. 서윤은 사진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새벽에는 빗물에 번져서 알아보지 못했던 사진이었어요. 조명 아래에서 보니 형체가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젊은 남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남자의 얼굴은 지금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과 겹쳐지는 듯하면서도 40년의 시간만큼 달랐습니다.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어요. 남자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내려놓고 손수건을 집어들었어요. 낡고 바랜 천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풀려 있었고 색도 거의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쪽 귀퉁이에 수놓아진 무늬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꽃 2송이와 이니셜. 서윤의 손이 멈추었어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늬를 본 적이 있었어요. 정확히 같은 무늬를. 서윤의 아파트 서랍장 안쪽에 지금도 들어있는 손수건. 보육원에 맡겨질 때 자신의 옷주머니에 들어 있었다는 유일한 물건. 아무도 그 손수건의 출처를 알지 못했어요. 다만 보육원 원장이었던 수녀님이 한 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가진 그 손수건 있잖아. 그게 유일한 단서였는데 아무리 찾아도 같은 물건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었어. 누군가 너한테 일부러 넣어준 거야. 잊지 말라는 뜻이었는지 아니면 미안하다는 뜻이었는지. 그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이 남긴 물건에 무슨 의미를 두겠어요. 그래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꺼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에 들려있는 이 낡은 손수건에 똑같은 무늬가 있었어요. 꽃 2송이, 이니셜, 실의 색이 바래고 천이 다른 정도까지 비슷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어요.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서윤은 그 떨림을 감추려는 듯 손수건을 내려놓고 마지막 물건에 시선을 옮겼습니다. 편지 뭉치. 고무줄로 묶인 채 눌려있던 종이 다발은 꽤 두꺼웠어요. 30통은 넘어 보였습니다. 봉투마다 우표가 붙어 있었지만 소인이 찍히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수신인 이름이 서윤의 눈에 들어왔어요. 강서윤. 서윤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같은 이름이야. 흔한 이름이야. 머릿속에서 아까와 같은 말이 되풀이되었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손수건의 무늬와 편지 봉투의 이름이 동시에 겹쳐지는 순간 서윤의 안에서 얼려두었던 무언가가 가늘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주위를 한번 살폈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 뭉치에서 가장 위에 있는 봉투 하나를 빼냈어요. 봉투 뒤에 적힌 날짜가 올해였습니다.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 입구에 손가락을 넣었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보관함 앞 좁은 공간에 울렸습니다. 접힌 편지지를 펼치는 서윤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첫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지는 얇은 갱지였어요. 싸구려 노트에서 뜯어낸 듯한 종이 위에 볼펜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반듯하지 않았어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글자들이 줄을 따라 비틀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한 글자도 흘려 쓴 것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획 한 획 눌러 쓴 사람의 정성이 종이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서윤의 눈이 첫 줄에서 멈추었습니다. 서윤아, 오늘 내 생일이다. 45살이 됐구나. 아빠는 네가 5살 때 얼굴밖에 몰라서 40해가 지난 네 얼굴을 상상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서윤은 편지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줄로 눈을 옮겼습니다. 아빠가 왜 너를 보육원 앞에 두고 갔는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 오늘은 쓴다. 올해도 붙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쓴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40년 전 서윤의 아버지 강진호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서윤을 낳고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부도를 맞으면서 인쇄소도 함께 무너졌어요. 밀린 임대료와 재료비가 빚이 되었고 그 빚은 사채업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았어요. 협박 전화가 시작되었고 가게 유리가 깨졌고 어느 날은 집 현관에 붉은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5살짜리 서윤이 잠든 방 문 앞에까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너를 안고 집을 나섰다. 새벽이었고 비가 왔다. 보육원 앞 계단에 너를 내려놓을 때 내가 잠에서 깨서 나를 올려다봤다. 아빠, 어디가? 그 말에 돌아서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잠깐 다녀올게 라고 말했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너를 데리고 있으면 너까지 위험해질 것 같았다. 사채업자들이 아이한테까지 손을 뻗치기 전에 너를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한다고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돌아서서 걷는데 내가 뒤에서 울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차라리 울어줬으면 다시 돌아봤을 텐데 넌 아빠가 금방 올 거라고 믿는 얼굴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서윤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글씨가 번져 보였지만 눈을 닫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빚을 갚으면 데리러 가겠다고 다짐했다. 1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공사장에서 일하다 다리를 다쳤다. 병원비가 또 빚이 됐다. 직장에서 잘렸다. 신용불량자가 됐다.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5년이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떳떳해지면 데리러 간다는 말이 40년째 지켜지지 못했다. 편지 뭉치의 다른 봉투들을 보니 매년 같은 날짜에 쓰여 있었어요. 서윤의 생일이었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붙이지 못할 편지를 쓰고 봉투에 넣고 주소도 모르면서 이름만 적어 놓았던 거예요. 40통. 그 숫자가 곧 아버지가 딸을 생각하며 보낸 생일의 수였습니다. 편지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매년 네 이름으로 실종아동 찾기에 10,000원씩 보내고 있다.
폐지 주워서 버는 돈이라 많지는 않지만 이것만은 한 번도 빠진 적 없다. 이 돈으로 어디선가 부모를 잃은 아이가 가족을 찾으면 그게 내 대신이라고 생각하려고 한다.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서유는 편지를 접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보관함 앞에 서서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서유는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고 보관함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곧장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당직 검사기사에게 직접 지시했어요. 행여자 환자 혈액 샘플 있죠? 유전자 검사 의뢰 넣어주세요. 대조 샘플은 제 걸로. 검사기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서유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저한테 직접 연락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노인의 상태가 먼저 무너졌어요. 폐렴 합병증이었습니다. 영양결핍으로 무너진 면역 체계가 감염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인턴이 서윤에게 보고했어요. 원장님, 행여자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항생제 반응이 없어서 중환자실 이동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윤이 차트를 확인하려는 순간 누군가 들어왔어요. 오경택이었습니다.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죠. 강 원장. 이거 서명해. 서류를 서윤에게 내밀었습니다. 요양병원 이송 동의서였어요. 이사회에서 결정 났어. 행여자 환자는 오늘 중으로 시립 요양병원으로 이송한다. 원장 서명만 있으면 바로 진행이야. 서윤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환자 상태가 이송이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폐렴 합병증으로 위중해요. 이동 중에 상태가 더 악화되면 책임 소재가 우리 병원에 있게 됩니다. 오경택이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빨리 서명하라는 거야. 우리 병원에서 사망하면 그게 더 문제잖아. 이송 중 악화는 이송병원 책임이고. 서윤의 펜이 서류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서명란이 서윤의 시선 아래에서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오늘 퇴근 전까지야. 안 하면 내가 알아서 처리해. 오경택이 나갔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한참 내려다보았어요. 서명 한 줄이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서윤이었으면 펜을 들었을 거예요. 원칙대로 행정 처리하고 다음 환자에게 병상을 돌리는 것이 효율적인 판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편지 속 문장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검사실이었습니다. 원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서는 순간 인턴이 반대편에서 달려왔어요. 숨이 차 있었습니다. 원장님, 행여자 환자 산소 포화도 8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60에 40이에요. 서윤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검사실은 오른쪽 복도 끝, 응급실은 왼쪽 복도 끝. 서윤은 먼저 검사실로 뛰었어요. 문을 열고 기사에게서 봉투 하나를 받아 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을 시간도 없었어요. 결과지를 손에 쥔 채 서윤은 복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가운자락이 뒤로 펄럭였어요. 응급실 방향으로 달리는 서윤의 손에서 결과지가 구겨지고 있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어요.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커튼 너머에서 모니터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를 향해 뛰어들어갔어요. 서윤이 커튼을 젖히고 들어섰을 때 모니터 경고음이 처치실 전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새어나오는 숨소리가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서윤은 침대 옆에 멈춰선 채 손에 쥔 결과지를 내려다보았어요. 구겨진 종이 위로 숫자가 보였습니다. 99.99%. 친자 관계 일치. 서윤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침대 난간을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결과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서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미 숫자는 눈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숫자가 확정시킨 사실 하나가 서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흘 전 새벽에 자신이 내뱉었던 그 말. 병상 낭비하지 말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40년 동안 딸의 생일마다 붙이지 못할 편지를 쓰고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 실종아동 후원금을 보내던 사람에게 서윤은 병상 낭비라고 했습니다. 서윤의 입술이 떨렸어요. 목구멍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울음도 아니고 비명도 아닌 것이 가슴 안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커튼이 열리고 간호사 2명과 이송 담당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오경택이 서 있었어요. 이송 준비 시작해. 오경택이 지시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송 안 합니다. 오경택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뭐? 이 환자 이송 안 합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사흘 전 응급실에서 차트를 넘기며 말하던 그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꺾이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강 원장, 이사회 결정이야. 서명 안 하면 내가 직권으로 처리한다고 했잖아. 직권으로 처리하시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서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위중 환자를 보호자 동의 없이 강제 이송하면 그 책임은 서명한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보호자가 확인됐습니다. 오경택의 표정이 굳었어요. 보호자, 행여자라며?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결과지를 주워 오경택 앞에 내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이 환자는 제 아버지예요. 처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간호사들의 손이 멈추었고 이송 직원이 뒷걸음질 쳤어요. 오경택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서윤의 눈이 오경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환자에 대한 모든 의료 결정권은 이제 저한테 있습니다. 이송건은 원장 권한으로 철회합니다. 이해 있으시면 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시죠.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함께요. 오경택은 결과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처치실에 서윤과 노인만 남았어요. 모니터 경고음이 조금 전보다 느려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노인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르고 거칠고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40년 동안 폐지를 줍고 편지를 쓰고 딸의 사진을 놓지 않았던 손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가져다 대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서윤이에요. 노인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초점 없이 흔들리던 눈동자가 서윤의 얼굴 위에서 느리게 멈추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서윤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윤아, 서윤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보육원에서부터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그 손수건을 오늘 아침 처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노인의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꽃 2송이와 이니셜이 수놓아진 낡은 천. 노인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손수건 위의 무늬를 더듬었어요. 한 번 만지고 2번 만지고 3번째에 노인의 눈에서 물기가 번졌습니다. 가지고 있었구나. 갈라진 목소리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겨우 새어나왔어요. 아빠가 넣어준 거 버리지 않았구나.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얼려두었던 것이 한꺼번에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보육원 계단에서 기다리던 5살짜리 아이가 지금 이 순간에야 비로소 일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림이 끝난 거였어요. 40년 만에.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살아났어요. 위독했던 폐렴이 가라앉고 영양 상태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서윤은 병원 근처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아버지가 퇴원한 뒤 함께 지낼 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서윤은 출근 전에 죽을 끓였어요. 호박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한다는 걸 편지 속에서 읽었거든요.
32번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호박죽을 좋아했다. 숟가락을 들고 아빠 입에 넣어주겠다고 난리였는데 반은 흘리고 반만 들어갔다. 그게 아빠가 먹어본 가장 맛있는 호박죽이었다. 서유는 그 문장을 읽고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호박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죽이 눌러붙기도 하고 간이 안 맞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숟가락 떠먹고는 말했어요. 좀 짜다. 서윤이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아버지한테 타박을 듣는 딸의 웃음이었어요. 내일은 더 잘 끓일게요. 내일도 이 맛이면 내가 직접 한다. 아버지 아직 손에 힘도 없으면서요. 죽 끓이는데 무슨 힘이 필요해? 아버지가 투덜거렸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이 잡혀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호박죽을 먹는 아침. 거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도 끓일 죽이 있고 함께 앉을 식탁이 있고 주고받을 타박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40년을 기다린 아버지와 40년 동안 기다림을 잘라냈던 딸이 다시 만나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멀리 가지 말고 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알려야 한다고.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두 사람처럼 서로의 곁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아닐까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 번쯤 먼저 연락해 보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